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가장 고민하는 과목이 민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또 워낙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그리고 뭐 가장 확실한 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찍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출제 가능성 있는 어떤 논점도 한 번쯤 정리할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건강 유지하시고요.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차피 1년 내 공부했죠. 뭐 1년 공부한 것도 아니죠. 사법시험 처음 준비한 것도 하면 보통 3년 또는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부의 양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첫 번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얼마나 현출하느냐는 얘기죠. 실제로 자기가 아는 거 50%도 현출을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답을 썼을까? 자기 답안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중압감이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어쩌면, 저도 느꼈지만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어떤 인생이 어떤 걸린 것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공부했던 어떠한 노력, 이런 부분들, 또 불안감,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논점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자기의 어떤, 의식을 조금 갉아먹고 흐리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체력.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볼 때 굉장히 힘들죠? 덥고 지치고 그래요. 심리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기쁜 생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체력 관리를 잘 하세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시험이 남았다고 해서 마치 1차처럼 벼락치기 하듯이 하루 열심히 뭐 더하고 뭐 밤잠 줄이고 절대 안 좋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던 대로 하시고요. 주말에 좀 쉬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민법은 그래요. 뭐 다른 건 뭐 모르겠어요. 암기가 좀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그다지 저희 때랑 좀 달라서 암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쓰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에서 좋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민법은 그렇죠, 여러분들. 민법은 정도가 없어요. 그죠? 뭐 저는 주로 1차를 가르치지만 이제 앞으로 2차도 좀 하려고 이런 식으로 시간 좀 마련을 하는데요. 많이 물어보죠. 민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별게 없어요. 민법은 그죠? 열심히 했다고 잘 나온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충 했는데 잘 나온 친구들 많아요. 민법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법은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방향이. 방향만 잘 잡으면 양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게 민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편하게 쓰는 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차생들이 민법은 점수가 좀 높아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동차생들이. 왜냐하면 편하게 쓰거든요. 또 1차 때 객관식 판례 공부 많이 했죠. 그게 오히려 2차 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실 면제자들은 상대적으로 민법을 많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생각보단. 동시하는 친구들 1년 내 거의 민법 하죠. 객관식 할 때 거의 1년 내 민법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법을 더 잘 볼 수가 있고 또 편안하게 보죠. 어쨌든 동차가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동차가 떨어진다는 중압감은 없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은 편안한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한 달 남았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한 달 남았다면 민법을 따로 뭐 며칠 정리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꾸준히 보세요. 하루에 꾸준히. 하루에 하면 1시간도 좋고요. 2시간 너무 많아요. 1시간 정도씩만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그냥 감을 익히는 거죠. 감을. 민법은 감이 제일 중요해요. 감이. 감을 익힌다면은 의외로 고득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민법을 고득점 하겠다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고득점 하겠다 욕심 부렸다고 고득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민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파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민소는 60점 받기 굉장히 어렵죠. 60점 맞으면 수석이에요. 60점 안 줍니다. 그러나 채점표상 민법은 배점을 훨씬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프로테지가. 그래서 민법의 당락을 좌우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법연수원처럼
민법에 배점 차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 민소법 60점 맞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민법은 90점 맞기 쉬워요. 그죠? 프로테즈 따지면 90점 아니에요? 민소법 60, 민법 90점이에요. 굉장히 90점 잘 맞아요. 그죠? 방향만 맞으면 100점까지 맞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100점 넘는 친구도 봤고요. 그럼 붙는 거야. 방법 없죠? 꽈락만 없으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법이 상대적으로 점수 분포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소나 후사법은 스펙이 60에서 40이죠. 그렇잖아요? 그 뭐 70점 많은 친구는 없어요. 기분 나빠서 그렇게 안 줘요. 교수님들이. 그죠? 예. 그런데 민법은 스펙이 90 이상을 준단 말이에요. 90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한다면 다른 과목들이 꽈락만 면하고 시들시들해도 그렇죠. 저공비행을 해도 민법에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고공비행해도 민법이 흐지부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은 편안하게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감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헌민형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꾸준히 감을 유지하시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두 개를 하셔야 돼요. 두 개. 뭐냐? 그죠? 기출문제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하세요.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나온 논점 제껴야죠. 안 나온 논점 찍어 공부해야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작년에 나온 논점 올해 또 나오겠어요? 그렇게는 안 내요. 교수님들이 합숙에서 시험문제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합숙에 시험문제 낼 때 제일 먼저 검토하시는 게 뭐겠어요? 최근 5개년치 기출 검토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그게 첫 번째 법무부에서 주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분석해도 어쩔 수 없는 쟁점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나마 객관식보다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민법이 150점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내는 이유가 기출을 분석해서 제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최근 5개년치 기출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세요. 그냥 기출문제를 풀었다, 뭐 그냥 봤다 이거 아니죠. 진짜 한번 시험 보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쟁점이 나왔구나, 이 쟁점이 나왔구나, 이게 최근에 안 나왔구나, 이건 가능성 있겠다. 뭐 그런 작업을 꼭 하시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능력이 되시면 저는 뭐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변호사 시험 문제도 한번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변호사 시험도 한번은 붙어보세요. 약간 문제 내는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다르지만 쟁점은 똑같죠. 변호사 시험이나 여러분 사법 시험이나 똑같은 민법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 민법 배우는 거 아니죠. 똑같은 민법이에요. 다만 묻는 형태가 좀 달라. 묻는 형태가. 쟁점은 똑같아요. 그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이죠. 뭐 사법시험 출제위원과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다르지 않아요.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최근 한 5개년 내지 한 3개년, 짧으면 3개년, 길게는 5개년, 최근 판례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하세요. 어쨌든 작년 올해 기출문제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2, 3년 내에서 쟁점이 잘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이다 90년대 판례 같은 거 모를 이유가 없어요. 그건 모를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아는 거고 문제는 최근 쟁점인데 그게 한두 개는 최소한 한 3, 40점은 최근 판례가 쟁점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세 덩어리 문제니까 그 덩어리마다 한 개씩은 5점짜리든 15점짜리든 한 개씩은 최근 판례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객관식을 볼 때까지 해서 2011년도까지 판례는 어느 정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11, 12 그런 판례는 최근 한 3개년 올 상반기 판례까지 가능하시면 정리 좀 하셔서 어떠한 판례가 어떤 분야에 많은지 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민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고 뭐 지금 뭐 새로운 거 볼 수는 없죠. 매일매일 꾸준히 민법은 조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죠? 기출문제를 꼭 분석하시고요. 기출문제를 꼭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는 최신의 중요 판례들을 한번 철저하게 정리하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민법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민법을 부담 갖고 내가 열심히 파겠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놀 수도 없고요. 뭐 그런 과목이 민법이니까, 뭐 그 정도로만 그냥 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틀에 한 번 내지 3일에 한 번 정도는 민법은 계속해서 답을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이틀에 한 번, 내지 3일에 한 번 정도 문제를 푸시고 아마 그 정도시라 하시면 뭐 민법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과 컨디션 조절. 4일 동안 시험 보면 지겹습니다. 지겨워. 지쳐요, 지쳐. 또 여름에 하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97년에 시험 볼 때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97년에 이제 그 한양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그때 한양대가 시험 시간에 에어컨을 틀어줬어요. 근데 성대는 에어컨이 안 틀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그만큼 시원한 느낌으로 쓰는 거랑 땀 찔찔 흘리며 쓰는 게 다르죠. 예.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에어컨을 껐어요, 한 대가. 그때 제가 볼 때 아주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수험생들은 그 아주 그 미미한 요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컨디션을 잘 가지시고 기분 좋게 4일 동안 시험 보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뭐 아시는 얘기지만 이미 지나간 거는 절대 고민하면 안 되죠. 예, 괜히 지나가고 맞춰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절대로 없죠. 근데 또 안 하기도 부담스럽죠. 막상 안 맞춰보기도. 그러나 시험에만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민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고 최신 판례 한번 정리하시고 최신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강좌를 한번 개설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개 프린트물 있죠? 먼저 이 프린트물 하나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번 제 강의 컨셉이 사법시험 민법 최신 5개년 기출 분석 및 중요 출제 정리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답안 작성법 그거 하나 간단히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본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요. 제가 특수교재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방의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래서 답안 작성법에 대한 고민을 통한 고득점 방법의 모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걸 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말만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찰나야, 찰나. 방향을 잘 잡는 물론 찰나입니다, 찰나. 저도 97년에 떨어지고 98년에 제가 붙었었는데요. 97년에 제가 상법에서 과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진 이유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잘 안 나오던 게 합병 같은 게 조금 찍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병을 보고 들어갔어요. 시험 보기 전날. 근데 합병이 나왔어요. 광분했죠. 아, 수석이다. 열심히 썼는데 합병은 그다지 큰 논점이 아니었어요. 그다지 큰 논점이 아니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답안은 굉장히 현출을 잘해야 돼요. 강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약이. 예. 여러분들 대부분 고득점 못하는 이유는 첫째, 논점을 놓쳐서 그래요. 근데 논점을 놓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합니다. 논점을 놓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논점 못 찾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논점을 찾았는데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지. 그죠? 예. 논점을 놓치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뭐 헛소리 하다 나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교수님 뭐 열심히 썼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 나오고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예. 논점을 놓치면 방법은 없고요. 논점을 찾는 건 지금 논점 찾는 연습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걸 토대로 거기 다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면 돼요.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찾은 논점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논점은 찾았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이 있고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 그 차이예요. 그게. 논점을 풀면 똑같은 논점을 썼는데 누구는 양을 많아도 점수를 못하고 누구는 점수를 쉽게 받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논점을 찾고 안 찾고 첫 번째 문제고요. 논점을 못 찾으면 방법이 없고요. 논점을 찾고 두 번째 찾은 논점을 얼마나 현출하느냐. 그게 답안 작성법이에요. 그게 답안 작성법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 어차피 사람이 채점하죠. 물론 혼자는 안 하시고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나마 객관성을 하지만 채점하는 사람에게 잘 맞게 보여주는 거죠. 답안 작성법 화장이죠. 화장. 그죠? 예. 뭐 회계란 분식회계. 이쁘게 보이는 거죠.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자기 멋에 화장하는 분들이 있어.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안 됩니다. 화장은 남들 보이게 하는 거죠. 물론 자기 멋에 한다고 해요. 자기 멋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고 심사를 받는 거니까 답안지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논점이죠. 같은 논점.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왕도는 없어요. 그게 뭐 실제 시험장 가면 그대로 되나?
그죠? 예, 그대로 안 되죠. 그대로 안 되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의 분석과 쟁점의 축출,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적 배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출문제 분석과 기출문제는 최근에 사법시험 5개년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논점들이 출제되고 있고 요런 게 안 나와서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최근 어떤 판례의 트렌드겠죠. 한 5개년 정도에서 출제 가능한 판례. 뭐 그런 분야를 한번 같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꼭 제 강의 듣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작업은 나름대로 하셔야 돼요. 최근 5개년 정도 기출문제 꼭 분석하시고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쟁점이 나왔구나 민총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민총의 쟁점 뽑아보세요. 그건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뽑으면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이게 안 나왔구나. 집중하는 거죠. 아 그리고 민총의 판례를 보니까 이런 데 판례가 많구나. 그죠? 이런 데 판례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엮이겠구나. 대비라는 거죠. 대비를. 그죠? 예. 내가 아는 판례 나올 때 그 자신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논점 몰라 쥐어짜면 굉장히 불안해요. 어쨌든 아는 판례 나오면은 술술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총 문제를 쫙 분석하면 아 민총 요런 쟁점들이 나왔구나. 이런 분야가 판례가 많구나. 근데 안 나왔구나. 요런 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교수님 생각이에요. 교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최근 기출문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판례 공부를 했을 테니까 중요 부분 뽑아서 이제 엮어서 시험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장 훌륭한 수험생은 뭐예요? 내일 나올 거 공부하는 친구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 안 나와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한 것만 안 나와. 그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또 공부하면 안 나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찍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분야를 집중하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은 거 막 파고 있어. 그죠? 나올 것 같은 걸 집중해서 파야죠. 그건 예상을 해야지. 근데 그냥 예상하나?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그렇죠. 예상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막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대. 그것도 근거가 돼. 믿음도 근거가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조금 뜬구름 잡히고 그건 수석 안 하면 꽈락이겠죠. 수석이 하나겠지 그거는. 예. 그럼 우리는 수석을 원하진 않죠. 꽈락은 더욱더 원하지 않아. 그렇지? 예. 그러면 뭔가 일반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판례. 그다음에 최근 기출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면 논점을 잘 찾고 논점에 관해서 답안 어떻게 형출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자, 넘겨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그래서 답안 작성 및 쟁점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답안 작성법을 참고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읽지는 않는데 한번 좀 오늘 같은 날 읽어보면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법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할 겁니다. 백태승 교수님의 민법 사례 연습에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민법 사례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적합해요. 뭐 각종 교수님들 책마다 답안 작성법이 조금씩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적합해서 한번 선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프린트물로 먼저 간단히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걸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실천적인 사례 해결 및 답안 작성법을 한번 뽑아봤어요. 요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제1문 있죠. 이 작년도 시험 문제 중에 제1문 50점짜리를 실제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현출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도입은 말씀드렸고요. 자신감, 체력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법 같으면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하시고요. 반드시 최신 판례, 최신 기출 문제를 꼭 정리하셔서 출제 가능한 부분 집중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민법 사례 해결 방법 있죠? 오늘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백태승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뭐 그나마 우리들한테 가장 좀 그나마 실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민법 사례 연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죠.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결국 실무에 나가면 케이스죠, 케이스. 변호사들은 결국 사례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사례 해결, 이제 의뢰인하고 상담하잖아요. 상담해서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가 와야 되죠. 그래야 선임하지. 요즘은 이긴다고 했다 선임해서 지면 멱살 잡혀요. 변호사도 소송당하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좀 자신 없이 얘기하면 안 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하면 또 안 오고요.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힘든데 장담했다 멱살 잡히고. 아주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또 요즘은 워낙 변호사도 많고 또 의뢰인들도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뭐 지식 검색을 통해서 기본 쟁점 다 잘 알고 와요. 또 여러 군데 쇼핑처럼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오니까 저쪽 변호사는 저렇게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한번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이 굉장히 실제로 실무에서는 싹 이렇게 그 사건 우리가 배우는 전형적인 케이스 같은 거 있죠. 그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 이상해. 하여튼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묘하지만 판단할 수 능력이죠. 그게 바로 사례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도 뭐 그런 해결 능력을 좀 미리부터. 근데 우리는 조금 그렇죠. 우리는 미국 법화가 좀 달라서 요즘 로스쿨도 많이 좀 변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먼저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스타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케이스로 들어가는데 사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법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향한다는 게 로스쿨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사례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사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그죠? 출발점은 뭐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많이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너무 짧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숙독하라. 첫 번째 나오죠? 사안을 여러 번 숙독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이죠. 이거 잘못하면 광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다 광분해서 이 삑살이 나고 꽈락 나고 그래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 이게 시험장은 굉장히 자기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 읽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제가 보면 이 사실관계 파악은 이따 뒤에 나오지만 한 2대1 정도예요. 1대2 정도. 그러니까 60분이면 제가 보면 20분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읽고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한 문제가 50점짜리가 6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1대2야.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죠, 여러분. 그지? 양으로 승부하는 데는 지났어요. 답만 맞고 쟁점만 맞으면 양은 간략해도 괜찮아요. 제일 교수님 싫어하는 게 뭐야? 양 길고 틀린 거. 그죠? 예, 제일, 거기다 더 나쁜 사람, 악필. 그지? 예, 그거 절대 경계해야 돼. 예, 세 가지 경계해야 돼. 근데 악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교수님들도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이 결정타는 안 돼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모범 답안 채점해 보면 요즘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채점을 하는데 그 소장을 채점하죠. 소장은 더 길어요. 여러분들 훨씬 양이 많아요. 3시간 쓰는 거거든, 소장만. 그럼 막, 속된 말, 막 글씨 개판, 세판이 뭐 좀 그래, 뭐 같아, 막 그래. 그렇지만 내용이 맞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거 글씨 못 썼다고 점수 안 주긴 좀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플러스 되긴 어렵지. 그러니까 악필인 분들은 짧게 쓰는 게 좋아요. 틀리고 악필이 제일 조심해야 돼. 틀리고, 길고 틀리고 악필이야. 제일 조심하세요. 제일 조심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걸 안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막 자신 없이 주저리주저리 쓰면 좀 더 올려줄 것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 없는 걸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대2야. 60분이면 20분은 읽고 고민하는 거야. 그 세부 목차를 잡고요. 그러니까 읽고 고민하러 진짜 고민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읽고 세부 목차를 잡으세요. 세부 목차 잡으면 그 다음부터 1필리즈 써나가면 돼. 여러분들이 쓰면서 목차를 잡는 분들이 있어. 그거 막 그러니까 찍찍 긋지. 왜 찍찍 꺼요? 그렇죠? 왜 찍찍 끄냐고요. 그게 왜 찍찍 끄는 이유가 뭐예요? 목차를 세부적 목차를 안 잡아서 그래요. 막 급하게 쓰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아는 놈 좀 나올 때 다지고 돌다리 두드리는 게 좋아요. 아는 놈 좀 나올 때 오히려 꽈락을 많아요. 아는 놈 나올 때 그냥 그것만 파고드는 거지. 그 논점이 나오기 위한 전후 과정을 보질 않는 거야. 그 논점이 나오는 걸 전후 과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를 숙독해서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따 말씀드리지만 1대2. 50점짜리면은 20분 읽고 고민하고 세부목차 잡고 40분 쓰면 돼요. 글씨 좀 빨리 쓰는 친구들은 3대 1대1에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30분 고민하고 세부목차 잡고 30분 쓰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고민을 많이 할수록
정답은 깊어집니다. 고민을 많이 할수록. 고민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일단 보겠지만 목차 배열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 느낀 대로 쓰다 보면 자꾸 틀린다니까 찍찍 긋게 돼요. 목차 배열도 굉장히 점수의 고득점에 논점을 찾았지만 목차 배열이 안 맞거나 이러면 점수가 고득점에 안 나와요. 논점을 찾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법학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1이 있어야 2가 있는 거죠. 2를 먼저 쓰고 밑에 1 쓰고 안 된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 계약상 권리가 있고 불법행위 있으면 계약상으로 쓰는 거죠.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논리적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발점은 사안을 여러 번 숙독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큰 목차죠.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목차 뭐 옆 페이지 있죠? 사안의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먼저 큰 목차부터 볼 거예요. 사안의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질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잘 안 봐요. 무얼 묻는지 쓰다 보면 헷갈려. 내가 무얼 답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하셔야 돼, 답을.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해요. 답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답. 여러분들 편결 어떻게 해요? 판사들 편결 어떻게 해요? 답부터 내려요. 물어봐, 부장님이. 야, 승이야, 패야? 승이요. 나도 승. 논리 발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무슨 논거를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편결할 때 물어보는 거죠. 주심 있고 부장님 있고 배석 있잖아요. 승패를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승이면 논리를 찾는가 이제. 그 되는 거죠.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편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거야, 답을. 그죠? 그 다음에 그 답을 물음을 알아야 답을 찾겠죠? 무엇을 묻는지를. 그나마 요즘은 쉬워. 옛날에는 노나라 그냥 무조건 A, B, C, D 관계. 쉽지. 뭐 그냥 관계 논하면 되면 할 말 다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요즘은 콕 물어보잖아요. 심지어 5점짜리도 있지. 좀 그래. 참 좀 그렇긴 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창의력으로 그럴까 생각의 나래를 펴는 건 법률관계에 묻는 거죠. A, B. 그럼 A, B가 이렇게 되면 B, C가 이렇게 될 것이고 A, B가 이렇게 되면 B, C가 이렇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채점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래서 아예 물어버리잖아. 5점짜리는 묻는 게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뭘 묻는지 몰라.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안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사안의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질문, 무엇을 묻는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세 번째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이제 쟁점이 찾아졌죠? 그러면 쟁점이 찾아지면 적용 법규를 탐지해서 청구권의 기초를 검사하는 거죠. 청구권의 기초 검사. 자, 여러분들은 항상 답이 이겨? 그 다음 왜? 왜? 여러분 거기 하나만 꽂히지. 그만 더 있다니까?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왜? 근거. 그거 하나만 써요, 여러분들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거. 그렇죠? 쟁점과 관련된 적용 법규를 탐지해서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합니다. 기초. 그럼 청구권 여러 개 있겠죠? 각각의 요건 효과 검토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답안 작성 요령이 되겠죠. 이게 됩니다. 이따 세부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죠? 11쪽에 있죠. 결론을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론에서 공평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생각하는 거야. 이게 끝까지라고 그래. 끝까지 저거예요. 끝까지. 답안은 끝까지. 요즘 그런 형태가 잘 안 나오지만 끝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표현 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진다. 끝내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지. 표현 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 억울하잖아. 본인 그 다음 어떻게 해? 무권 대리 멱살 잡아야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그죠? 사용자 책임을 진다. 사용자 억울하지. 그죠? 피용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있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교수님이 크게 네 가지 줄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실관계.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가감을 해야 돼. 가감.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가감을 하는데 주어진 대로 합니다. 주어진 대로. 근데 주어진 게 부족해. 그러면 간단히 가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주어진 사실관계. 이게 첫 번째고요. 사실관계 파.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가감을 해야 돼. 가감. 아, 지금 사안은 이런데 이러면. 그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예. 그죠? 예. 그 다음 사실관계를 보고 물음을 봐. 물음을 통해서 예, 쟁점을 찾는 거죠. 물음을 통해서 쟁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 그랬어? 기초. 청구권의 기초. 청구의 기초. 쟁점이 찾아지면 쟁점을 위한 청구의 기초를 찾아주는 거죠. 청구의 기초. 여기 이제 실제로 여기서 승부가 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쓰고 못 쓰느냐인데 출발점은 사실관계에 출발하는 거고요. 거기서 물음을 보고 쟁점을 찾아서 청구의 기초. 이게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 항상 더 있다. 더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에 필 꽂히지 말고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를 많이 안 써. 여러분들은 그 하나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리고 더 있는 걸 안 쓰는 거예요. 더 있는 걸 안 써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배점 있잖아. 쟁점 하나가 5점이잖아요. 보통 5점 쟁점이거든요. 자, 5점 잘 써도 3점 안 줘요. 3점 안 준다니까. 5점 아무리 잘 써도 3점 안 줘요. 수석이나 3점 주지.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써,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래 떨어지는 거야. 5점 하나를 또 다른 5점 쟁점이 더 있단 말이야. 2개. 그러면 여기서 2.5 받아서 5점이 돼야지. 이걸 잘 써서 5점 나오는 친구는 없어요. 5점짜리 잘 써 5점 받는 사람 없어 지금까지.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을 건드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찾는 거. 더 있어. 더 있단 말이야. 더. 근데 내가 아는 것만 써. 막 드립써. 뿌듯해 막 이제. 아, 잘 썼다. 수석인 것 같아. 5점짜리 누구 죽어도 4점 받은 친구가 없어요. 5점짜리서 4점 맞아요. 그럼 100점 맞으면 80점이게? 그런 사람 없어요. 잘해야 3점이야. 2점 아니면 3점 여기 승부가 나요. 근데 쟁점을 못 찾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10점 중에 하나 쓰고 말잖아요. 그게 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 중요한 건 더 있다. 여기서.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건드리면 점수 줘. 건드리면 주는 거죠. 건드리면 2점은 줘. 2점은 주는 거야. 건드리면. 조금 더 잘 쓰면 2.5점. 3점을 맞으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게 나왔다 3점 맞으려고 막 써.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 다 헛짓거리죠. 그대로 못 쓰죠. 무슨 모범 답안이 그래. 그대로 못 써요. 그게 무슨 모범 답안이야. 항상 아쉬운 거 저도 2차 책을 내고 싶은데 못 낸 이유가 길어져서 못 내요. 길어져서 못 내는 거죠. 그게 무슨 모범 답안이에요? 그대로 쓸 수 있나? 백교도 한 시간에 못 쓰죠? 백교도 못 써요? 그게 무슨 모범 답안이에요? 그게 의무냐? 그 모범 답안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모범 답안이야. 그걸 학습서죠.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학습서죠. 무슨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이 2개면 10점 논점이면 하나를 잘 써서 5점을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2개를 놓치지 않고 대충 써서 5점, 6점을 맞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결론 내리고요. 결론 내리고 그 다음 이거야. 백태지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 결론 내리면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뭐 있냐 이거지. 공평. 근데 요거는 요즘 시험 문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옛날 시험 문제는 법률 관계니까 이렇게 그 다음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아예 쟁점을 줘버리니까. 근데 뭐 요즘도 보면 한 20점짜리도 있긴 있죠. 그럴 때 그 다음이 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 요렇게 이게 전체적인 지금 백태승 교수님 말씀하시는 답안을 쓰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이지. 뭐 주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뭐 말투가 어떤 자기 스타일이고.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지금부터라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게 중요해. 요 2가지. 이게 잘 돼야 돼, 이거. 이게 잘 돼야 그 다음 여기로 가는 거지. 이게 물론 여기서 승분 나요. 여기서 잘 찾는 거지. 근데 그냥 안 찾아지지. 사람이 막 흥분돼 있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죠. 잘 안 찾아져요. 그 논점을 여러분들이 다 풀고 나와서 보면 그다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을 잘해야 이게 잘 찾아져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사실관계랑 물음을 잘 해야 이게 잘 찾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걸 찾은 다음에 결론 내리죠? 그 다음 걸. 우리 끝까지. 예. 요즘에 왜 끝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 꼭 실무관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거든요. 부장판사님들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부장판사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답안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인 지금 백태승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실관계 파악부터 잠깐 봅시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물음을 통해서 쟁점을 찾습니다. 물음을 통해서. 쟁점은 물음을 통해서. 쓸데없는 쟁점 제발 언급하지 마시고 물음을 통해서. 그다음 찾아진 쟁점의 근거를 이제 쓰는 거야. 근거. 근거를 탐지하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는 아니다. 더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통해서 다음 거를 고민한다. 그 다음은 끝까지.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4페이지에 사안을 여러 번 숙독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보세요. 사안을 있는 그대로 여러 번 숙독해서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여러 번 숙독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 3번, 4번 정도 숙독을 하셔야 돼요.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2번, 3번 읽으면 쟁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사안은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사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감 삭제를 잘해야 돼요. 가감 삭제를 잘해야 돼. 있는 걸 없다고 하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사실관계를 잘 읽어야 됩니다. 가끔 답안을 보면 이 작업이 불성실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처럼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쓴 걸 발견할 수 있다. 금물이에요. 그렇죠? 즉 사안으로부터 당사자 주장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에 대한 파악에 국한하다는. 그렇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네요. 대학생 갑이요. 자동차상 을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아버지 병을 위해서 병의 이름으로 구입을 했어요. 병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입을 했어요. 무건대리인가? 이에 따라 을이 자동차상이 그 병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병은 아버지는 그죠? 철없는 아이의 짓이란 이유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란 얘기죠. 이 사안이야. 이럴 때 법률관계일 텐데 굳이 대학생 갑이 미성년자인지를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그죠? 얘가 또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과연 갑이 병의 대리권 있냐 없냐지 미성년자면 어때?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 걸 간주하지 마. 그 쓸데없는 거를 넣어서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지 말란 얘기죠. 해도 돼요. 근데 먼저 쓸 거 쓰고 근데 그 먼저 쓸 것도 안 쓰고 막 그것부터 쓰는 분들이 있어. 쓸 거 쓰고 더 쓰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사안에서 당사자가 일상 용어로 표현했을 때는 이와 같은 표현에 구애되지 말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꿔주는 거죠. 일상 용어를 법률 용어로. 자동차를 빌렸다. 뭐로 판단하면 돼? 대가 받으면 임대차고요. 그렇죠? 대가 없으면 사용대차겠죠. 일상적인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열쇠를 맡겼다. 이거지. 열쇠를 맡겼다. 그럼 뭐예요? 수권행위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열쇠를 맡겼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일방적 파기. 이행거절이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죠.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당사자 관계는 화살표를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혼동을 방지. 그렇죠. 도해도라고 그래. 도해도 적어놓고요. 자꾸 연습을 하세요. 도해도를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사실관계 여러 번 안 읽어도 돼요. 가능하면 도해도를 그리세요. 도해도를. 사실과 여러 번 안 읽어도 돼요. 요즘 문제가 그렇죠. 기본 사실관계 주고 1문, 2문 이렇게 사실관계 달라지지. 그러니까 기본 사실관계를 여러 번 안 읽게 도해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해도. 또 도해도를 그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쟁점들이 잘 떠올라요. 도해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물론 도해도 안 해도 머릿속에 스캔되는 친구들이 있어. 3D, 4D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드물고 대부분은 스캔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2명 이상일 때, 둘이만 안 그려도 되는데 셋일 때부터 좀 헷갈려요.
저는 둘도 헷갈려 가끔. 그래서 8비트 세대라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당사자 둘 이상이면 많을수록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B가 A로부터 자전거를 빌렸죠. A가 소유자죠. B가 임차인 자전거를 빌렸는데 B는 이를 다시 C에게 매각을 했잖아. 팔았죠? 임차인이 팔았지 선취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라는 얘기죠. 한번 그려놓으면 이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B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일단 그잖아. 지금 A 거를 B가 임차인한테 C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제일 답답한 게 누구야? A죠 지금 A. 그러니까 A는 누구랑 붙어야 돼? 일단 C랑 붙어야 되겠죠. 그럼 A, C가 먼저 쟁점이 될까? 그래서 A, C 사이에서 A 거냐 C 거냐죠. 즉 C의 선의 취득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C가 선의 취득되면 A는 뺏겼죠. 소유권 없어졌죠. 누구 멱살 잡아 이제? B 멱살을 잡으면 될 거고. 선취가 안 되면 그럼 선취가 안 되면 C는 A한테 속은 거지. 또는 타인 권리 매매죠. 담보 책임 사기로 가면 될 거고. 그러니까 주된 쟁점은 A, C가 되는 거죠. 그게 논리의 흐름이에요. A, C에서 결정을 해주고 A 거면 A는 좋고 C가 기분 나쁘죠. C는 B를 뭐라 그럴 거고 C 거면 A가 이상하죠. B한테 뭐라 그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쟁점들이 나온다. 그럼 논리의 배열이 훨씬 쉬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관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뭐냐 질문과 관련된 쟁점을 찾아요. 질문과 관련 없는 쟁점 찾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죠? 제발. 질문 관련 쟁점 쓰고 더 쓰는 건 괜찮아. 수석하세요. 수석하세요. 근데 질문과 관련인 걸 안 쓰고 엉뚱한 걸 쓴단 말이야. 질문과 관련된 쟁점이다. 질문이 무엇냐를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은근히 놓치는 게 이거야. 질문이 뭔지를. 무엇을 묻는지를 그걸 생각 안 해요. 거기를 고민해야 돼. 무엇을 묻느냐. 그에 대한 답이 뭐고 물음에 대한 쟁점이 답이에요. 그것의 기초가 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세 가지예요. 물음, 쟁점, 답이에요. 물음, 쟁점, 답. 이 세 가지예요. 결론 이 세 가지죠. 물음의 쟁점을 찾아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사안의 질문과 관련된 쟁점을 확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보통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느냐. 항상 그죠? 민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민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죽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살고 보니까 그거예요. 저도 어려서 엄마한테 굉장히 요구했죠. 요즘은 와이프 애들이 저한테 막 요구하죠. 요즘 또 부모님도 저한테 요구하세요. 살다 보면 그래. 그렇죠? 예. 가장 죽도록 요구하는 게 새끼죠. 무자식 상팔자. 그 다음 많이 요구하는 게 와이프. 그죠? 계약 관계도 다 요구죠? 예. 여러분도 저랑 계약이죠. 이거 물론 무료 특강이지만 이것도 계약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제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해달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느냐. 이거 항상 이거 묻는 거예요. 질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예제에서 무권 대리 예제에서요. 그렇죠? 예, 을은 그죠?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거래 상대방 을은 아버지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 근거는 뭐겠어? 둘이 계약했을 거 아니야. 계약상 청구. 그럼 유권 대릴 거고. 계약이 안 돼 무권 대리면 표현 대릴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네 새끼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새끼니까. 그죠? 750조. 그죠? 예, 네 새끼가 무권 대리했다. 부모의 감독 있냐 없냐. 미성년자.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바로 그냥 표현 대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 왜 청구하느냐.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이 유효냐 유권 대리 문제가 생길 거고 유권 대리가 아니면 그럼 표현 대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청구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매매 대금을 청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 아니죠. 손해배상 아니죠. 매매 대금을 청구한대잖아. 매매 대금을. 근데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데 여기다 막 사용자 책임 넣고 친권자의 책임 넣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묻느냐 을이 병에게 책임 묻느냐 그러면 사용자 책임, 뭐 친권자 뭐 다 부를 수도 있어. 불법행위가. 근데 책임이 아니고 뭐야? 돈 달랜다며. 돈을 왜 달라는 거야? 계약상. 그럼 유권 대리 아니면 표현 대리지 뭐. 무권 대리인데 돈 달랄 수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이겠죠. 그죠? 무엇을 달라냐 이거야 여기서. 매매 대금을 달란다는 게 키워드예요. 매매 대금을 달랠 수 있냐 이거지. 매매 대금을 달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물을 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자. 병은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되느냐, 대금을 줘야 되느냐.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대금을 묻는 거야. 대금을. 그러나 법률관계를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135조까지. 그리고 책임 무능력자라면, 미성년자라면, 그죠? 750조, 755조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법률관계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묻느냐, 무엇을 묻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끔은 물권전 청구권 일환으로 소유권의 귀속관계를 질문할 때도 많죠. 물청 문제, 소유권의 귀속관계. 이때는 물권 변동으로 과연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죠. 물권 관계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A가 B로부터 또는 B는 C로부터 A로부터 B에게, B로부터 C에게, C로부터 D에게 양도됐죠? 그래서 D가 최종 취득한 경우에 A가 D에게 과연 반지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럼 A한테 소유권 있냐 없냐를 판단해 줘야 되겠죠. 결국 소유물 반환 청구 같은 거 물을 때는 소유권 있냐 없냐.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 물음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건지, 손해배상인지, 매매대금인지, 부당이득인지. 그죠? 물건을 내놓으라는 건지. 물음이 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쟁점과 직접 관련된 물음의 답을 찾는 거죠. 적용 법규를 탐지해서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한다는 거죠. 청구권의 기초. 이게 별표죠,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기술을 부려야 되는 게 이 파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적용 법규를 탐지하고요.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합니다. 쟁점과 사실관계를 토대해서 물음을 보면 이제는 근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그 고민하는 거죠. 적용 법규를 탐지하는 작업입니다. 이거죠. 무슨 근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느냐, 무슨 근거. 이거에 무슨 근거, 근거 찾는 거죠. 즉 누가 누구에게라는 부분은 꼭 청구권자와 상대방이죠. 당사자 확정이죠.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 무엇을이란 청구의 목적이겠죠. 매매 대금인지, 목적물 인도인지, 손해배상인지, 부작인지, 청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청구권의 기초죠, 기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이죠. 이 청구권의 기초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사안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청구권의 기초 규범과 이 청구권의 기초를 보충하는 보조 규범을 서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주죠. 예컨대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는 391조는 독립한 청구권의 기초가 아니라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이의 존부를 확정해주는 단순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보조자가 이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근거를 391조라고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행 보조자가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391조라는 거죠. 계약이 근거가 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보조자가 이행을 나한테 한 거야. 계약이 근거가 되는 거. 391조가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요즘은 질문이 많고 답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들을 잘 적시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 없으면 조문을 쓰지 마세요. 조문을 잘못 쓰면 감점이죠. 그렇잖아요. 안 쓰면 제로고.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쓰면 좋은 줄 알아. 잘못 쓰면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근거 조문을 391조로 잘못 썼는데 어떻게 올려줘. 안 쓰면 올려줄 수 있어. 바빠서 안 썼겠지 뭐. 이렇게 하고 올려줍니다. 근데 잘못 쓰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문을 많이 쓰세요. 글자를 많이 쓰기보다는 조문을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조문을 잘 모르겠으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판례도 마찬가지야. 판례태도가 까리까리해. 근데 긍정이다 부정이다 막 함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경계해야 돼. 또 없는 판례 있다고 쓰는 분도 있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 없는 판례 있다고 쓰니까 교수님이 새로 나왔나 확인해 보잖아. 없죠. 젠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특히 적용 법규 같은 걸 잘 써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를 통해서 근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죠. 청구권의 기초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약정. 첫 번째 계약. 계약이 제일 중요해요. 계약이 없으면 당사자 요구에 합치되는 법적 효과. 즉 법률 효과로서 부여되는 법률, 관습법이겠죠. 그러니까 크게는 약속.
사안에서 약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약속이 가장 큰 근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약속으로 다 안 되니까 법률의 규정. 그걸 찾아주란 말이죠. 뭐 관습법은 잘 안 나오겠죠. 법률의 규정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밑줄. 당사자 청구권의 근거를 이루는 청구권의 기초법이 많단 말이야. 모두 검토. 요걸 신경 써야 돼. 더 있다. 더 있다. 하나를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그죠? 더 있다. 그거를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예제에서 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동차 사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인 을의 병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근거를 이루는 법 규정은 매매에 관한 568조. 매매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대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팔았다. 매매잖아, 매매. 근데 만약에 갑이 아들놈이 병에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청구의 근거는 뭐가 될 거냐 이거죠. 청구의 근거는 뭐가 될 거냐 이거죠. 병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이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권대리라면 135조겠죠. 무권대리 책임 135조로 가면 됩니다. 을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병에게 청구한다면 무권대리라면 표현대리겠죠. 또는 추인. 그죠? 표현대리나 추인 이런 게 근거가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다음에 보관 중인 임차한 물건을 판 거 사례 예제에 비해서는 만약 C의 선취가 긍정이 되면 그렇죠. 그럼 A가 물어야지. A는 B에게 390조에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 반환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이고 750조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게 항상 근거를 써주는 거죠. 근거. 간단해. 요건을 쓰기보다 근거가 더 중요해요. 급하면 요건 근거 조문 쓰면 돼. 근거 조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B가 만약에 부당이득도 있죠.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B가 매각행으로 이득을 먹은 거잖아. 선취자에게 팔아쳐먹는 바람에 그러면 A는 B에게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인데 더 정확하게는 부당이득이고 악이자잖아. 악이자. 그러면 748조 2항으로 가면 되겠죠. 매매대금의 이자까지면 더 정확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 간단하지만 여러 개 나오죠. 결국 선취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취가 돼버린 원주인은 팔아쳐먹은 놈에게 무권리자에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취가 부정되면 어떻게 해? 그럼 A는 회피하고 A는 C에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면 되고요. 이제 C가 곤란하죠? C는 B에게 570조 담보 책임.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타인 걸로 사기일 수도 있고요. 불법 행위일 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됩니다. 더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고려되는 청구권의 기초가 다수일 때란 말이에요. 다수일 때 순서 동그라미. 여러 개 있으면 순서도 생각하셔야 돼 이제. 자, 여러 개를 찾아놓고 또 배열을 잘하란 말이에요. 그게 고득점이에요. 찾는 건 최소한 찾아야 떨어지지 않아. 쟁점을 놓치면 떨어져요. 쟁점을 찾아 그 다음에 저공비행이냐 고공비행이냐 차이야. 요게 이제 요런 세부터 세부적인 거야. 배열. 순서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찾아진 순서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지. 찾아진 순서대로가 아니고 논리의 흐름대로 써줘야지. 그러니까 쟁점을 다 찾아놓고 오랫동안 검토해서 배열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벽하게 세부목 잘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번 수정하고 쓰면서 고치지 말고 막 찍찍 긋고 뭐 화살표 그리고 이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요. 세부 목차를 잡아놓고 배열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논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려되는 청구권의 기초가 다수일 때는 검토의 순서야. 여기서 이제 고득점이 되느냐 저공비행이냐예요. 검토의 순서. 그렇죠. 순서에 따라 가란 말이죠. 순서에 따라서. 첫째, 느낌상 계약상 청구권이 우선적 검토예요. 느낌상. 계약상 청구인데 근데 요건 다 되는 거고 옆에 적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 먼저 간단하게 되는 거 마지막에.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임팩트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문제되지만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되는 건 뒤로 쓰란 말이죠. 다 될 때는 계약상 청구권부터 그다음에 계약 유사 관계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이런 순서로 가라는 거죠. 이게 기본 순서죠. 계약상 청구권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위임 있고 사무관리 있으면 위임부터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이런 식으로. 계약관계 있으면 계약관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물청도 있죠. 물권 청구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 청구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있죠? 계약상 청구권은 원래 급부의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을 주로 또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급부 이행 청구는 여러 가지잖아. 매매 계약상 목적물 인도, 매매 대금 청구, 도급 계약상 완성물 인도, 보수 이런 게 다 계약상 권리예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으로 가는 겁니다. 계약상 권리를 검토한 다음에는 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계약상 청구권에 준해서 검토합니다. 뭐 있겠어? 계약에 유사한 게 뭐 있어? 아까 무권대리 책임 같은 거 135조 무권대리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사무관리에서 비용상환 청구권, 무과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계약상 권리 비스구리한 것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청은 계약상 권리 밑으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청은 그 밑에 물권자 청구권 검토. 그러니까 임대인 있고 임대차 있으면 뭐부터 검토해? 임대차부터. 임대차 끝나면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도 있죠? 나중에.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임차하는 반환 청구를 먼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청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면 물권자는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물권자 청구권이겠죠. 201조 이하.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특칙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권자 청구권을 먼저 물청일 때 부당이득은 201조 이하로 가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특칙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물청은 고의과실이 필요 없죠. 불법행위 특칙이니까 물청을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검토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물청이라면 같은 물청이라 뭐부터? 본권의 기한부터 있겠죠. 본권부터. 그 다음에 점유권으로. 본권이라면 그중에 또 소유권의 기한 게 제일 셀 거고요. 기타 제한물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해서도. 또 물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유권을 많이 놓쳐요. 대부분 소유권에 기한 물청만 하는데 점유권도 있어요. 많이 놓칩니다. 하나 간단히 배점은 작아.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크고. 근데 점유권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이야.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보통 맨 마지막. 공평한 거죠. 이게 해결되면 이쪽은 어떻게 할 거야? 부당이득 불법행위. 보통 이런 게 많아. 그래서 부당이득 불법행위 순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청구권 기초가 있다면 이런 순서대로 목차 배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리하란 말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부공 잘 잡고 최종 논점을 다 찾은 다음에 배열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써내려가는 거죠. 찍찍 끊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청구권의 규범 기초에 또 상호 관련성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요것들이 또 각 청구권에 이제 여러 개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인정되느냐? 여러 개 다 인정되느냐? 여러 개 다 인정된다면 그들의 관계가 선택적이냐? 아니면은 중첩이냐? 아니면 경합이냐? 뭐 이런 거겠죠. 요것도 항상 세트로 정리하는 거죠. 각 청구권의 기초 규범의 상호 관계의 검토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양한 쟁점을 찾은 다음에 배열하고 그들의 관계를 논하는 거죠. 당사자의 청구권의 근거를 이루는 청구권의 기초 규범이 다수 있을 때 이들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를 서로 간에 그죠? 많은 예로 나오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자배법도 언급하고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은 승객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잖아.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는 첫째 자배법부터 검토해 주는 게 좋아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자배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죠?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청구권의 기초가 서로 이들이 그럼 선택이냐, 일반 특별법 관계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경합이죠.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불법행위 안에 자배법이 있고 일반 불법행위가 있죠. 그러면 자배법 우선 적용되죠. 우선되고 남는 부분이 불법행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그리고 불법행위가 다시 자배법 있고 일반 불법행위 있다. 이런 관계들을 정립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적인지 하나만 고르는 건지 일반법 특별법이어서 특별법이 우선하는 건지 아니면 양자가 병존하는 건지 그렇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양자가 병존하는 건지 이런 걸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죠? 네, 선택적인 거 조심해요, 여러분들. 선택적인 거. 선택적인 것은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문제될 때 양자는 택일관계야. 지체면 불능이 아닌 거죠. 불능이면 지체가 아닌 거야. 막 두 가지 같은 평면에 놓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해제랑 대상 청구도 같이 놔.
맞아요? 틀리지. 해제하면 대상 청구권이 없어요. 대상 청구를 행사하면 해제를 못 하는 거고요. 이행불능 전부 배상하면서 해제한대. 맞아요? 이행불능 전부 배상은 내 걸 주는 거야. 주고 받는 거지. 해제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선택이냐 경합이냐. 우리가 선택은 잘하는 게 있죠. 여러분 135도 선택이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책임. 유익비 선택이죠. 지출가액과 증가 가치. 이거 선택이야. 그리고 선택인데 그런 거 말고 선택도 많아요. 대상 청구 해제. 전부 배상 해제. 이런 것도 선택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행기체 이행불능 선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법 규정이 일반법을 배척하는 관계죠. 이 사건에서 자배법 있죠. 자배법이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일반법,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자배법상 손해배상 넘는 법이 일반 민법으로 갑니다. 그런 관계도 언급을 해줘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죠. 이건 청구권 경합이죠. 청구권 경합이다. 이런 식으로 각종 권리들마다 또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놓치지 말란 얘기죠. 청구권 경합상. 청구권 경합인데 중첩은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권 기초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들의 관계를 또 논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권리들이 정해지면 이제 개별적으로 성립 여부죠. 세 번째. 개별적인 청구권의 요건, 존속, 관철 가능성 등을 쭉 검토를 하는 거야. 이제는. 쟁점을 찾고 여러 쟁점의 근거들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러 근거들 중에 되고 안 되고 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청구권의 요건, 존속, 관철 가능성, 항변권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청구권의 검토는 세 단계래. 첫째 동그라미 청구권의 성립 여부, 성립 여부. 성립 여부, 성립 여부죠. 두 번째는 청구권이 성립할 때 존속 여부. 지금 살아있냐, 존속 여부. 세 번째는 존속이 인정될 관철 가능성. 행사 저지겠죠. 관철 가능성. 세 가지 순서대로 검토하세요. 다시 첫 번째 성립 여부죠. 즉 근거 규범이겠죠. 즉 추상적인 청구권 기초에 관한 규범의 구속 요건에 충당하는지겠죠. 구속 요건 해당성. 추상적인 청구권 기초에 관한 규정을 재전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소전제를 해서 충족 여부를 추론하는 거죠. 바로 근거에 어떠한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있죠. 그런데 그 청구권의 성립을 또 저지하는 항변권들이 있죠. 저지하는 게 있잖아. 매매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의사무능력이다. 그죠? 의사무능력이다. 이런 게 있죠. 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무능력, 무효 취소 같은 게 있고요. 103조 같은 게 있겠죠. 성립 여부. 거기에 항변권들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립했는데 없어졌느냐 이거죠. 바로 존속 여부죠. 성립했는데 없어졌느냐. 변제, 상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멸사유죠. 권리 소멸사유. 변제, 상계, 공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행불능도 여기 들어가죠. 이행불능, 채권 양도, 면책적 채무 인수 뭐 다양한 게 있겠지. 지금 있냐 없냐. 성립했다요. 성립 여부. 성립 과정에서의 무효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없어졌느냐. 존속 여부죠. 멸각이라고 그러죠. 존속 여부. 그 다음에 존속하는 걸 관철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관철 여부죠. 이런 순서대로 각종 항변권 등을 검토를 하라는 거. 관철 여부가 이제 동시 항변권이라든가 최고 검세 항변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청구권의 물음에 대한 쟁점을 찾아 근거를 찾고 근거가 여러 개 있을 때 논리 흐름에 맞춰서 근거 규정들을 배열하고요. 하나의 규정 안에 또 관계를 논하고 여러 개 있을 때 법적 경합관계인지 청구권 경합관계인지 일반법 특별법 관계인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논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죠.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이 공평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결론 다음에 끝까지 결론 나온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느냐 이것들을 논하는 거죠. 그 물음에 답하고 더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작업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 관계를 논할 때 요즘은 그냥 하나 쟁점 물어보기 좀 편하긴 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법률 관계 논할 때는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넘겨보시면 박스 쳐놓으셨죠.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요. 크게는 네 가지예요. 네 덩어리예요.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을 하고요. 물음에 대한 쟁점을 찾아서 청구권의 기초를 찾고 결론 내리는 거죠. 요거 이렇게 자세히 써주셨어요. 보시면. 자, 사실관계의 파악이죠. 그걸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요. 청구권 기초 규범을 검토하죠.
그 기초규범 순서도 있지. 계약상 청구권, 계약유사 법률관계 청구권, 물권자 청구권, 최종적인 불법행위 부당이득. 그죠? 그 다음에 각 청구권 기초가 정해지면 그 기초규범의 상호관계죠. 특별법 일반법이냐, 법조경합이냐, 청구권 경합이냐, 상호관계. 그 다음에 정해졌죠. 다 된다, 하나만 된다. 이제 개별적 들어가. 개별적 청구권의 요건, 존속 여부, 관철 가능성, 성립 여부, 존속 여부, 그 다음에 관철 가능성. 요 세 가지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요. 마지막 끝까지라고 그랬죠. 도출된 결론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공평에 부합하는지 그 정도를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요러한 과정이죠. 요게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넣고요. 그걸 한번 자꾸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출발점은 사실관계 출발해요. 여기서 파악을 해서 무엇을 묻는지 그 물음에 대한 쟁점을 찾고요. 쟁점의 청구권 기초를 찾고 이 안에 하나 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 이들의 관계. 이렇게 논아준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그 답안 작성 요령에서 좀 피해야 될 것들 간단히 써주세요. 그것들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답안 작성 필요한 것들 보고 그다음에 올해 작년도 기출문제 하나를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 할게요.